빛나는 밤에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대한민국과 세계 각지에 계신 문지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위한 지극히 편파적인 방송 달이 빛나는 밤의 제6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아내 사무장 이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탄핵 인용이 확정된 후 첫 주말이죠. 보다 나은 미래로 한 걸음 다가간 기분이실 텐데요. 촛불 민심이 일궈낸 역사적인 첫 승리,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문지기들입니다. 이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밝은 세상에 빛을 밝혀주실 분,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돌려주실 분, 잃어버린 우리의 봄을 돌려주실 분,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제대로 되돌려 놓으실 분,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문지기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대표님을 위한 지극히 편파적인 방송 더불어 포럼의 공식 팟캐스트 방송 달이 빛나는 밤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선거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엄척을 항상 외치고 다니시는 더불어 포럼의 법률지원실장 이창선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선거법을 제대로 알아야 문재인 대표님을 위한 편파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창선입니다. 그 편파 좀 하지 마시라니까. 편파, 이거는 곧 공정이자 사랑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봉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여러분들도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탄핵 심판이 인용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광장에 모였다. 탄핵 인용을 축하하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 부분이 딱 잘라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기분이 좋아서 술 마시고 뭐 문재인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게 되면 연호 금지 조항에 조금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아, 연호 금지 조항. 그거 좀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이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이제 후보자가 있을 때는 후보자 포함해서 10명, 그리고 후보자 없을 때는 5명만 이제 행진하면서 또 연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연호가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에 좀 제한적으로 사실 이 연호도 선거운동 기간이면 숫자 제한하지 않고 허용해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 10명 뭐 이렇게 또 제한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행위가 부과가 되면 축하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의제가 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요. 연호가 금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 삼겹살 가서 소주 건배를 합니다. 선창으로 문재인 하면 따라서 대통령.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힌 공간에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역시 이제 선거운동 또 연호 제창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선거법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많이 억압하는 그런 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를 해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이제 탄핵 인용되더라도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게 촛불 집회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는데 딱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예비 후보자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후보군으로 언급되시는 분들 이제 예비 후보자 속속 등록할 테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선거에 돌입하게 되니까 그때는 더 이제 많은 제한이 가해진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선거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혹은 저희 문재인 대표님을 지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약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외치는 게 선거운동이라기보다 그냥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건데. 예, 그렇죠. 그래도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기는 있다. 이거는 저희 관점에서는 그런데 네. 상대가 보면 완전히 죽일 놈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하면서 다니면. 뭐 입에 올리긴 싫지만 예를 들어야 되니까 할 수 없어 올리는데 뭐 예를 들어 황교안 대통령이랬다. 쳐 죽일 놈이긴 하지만 선거법에도 걸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거법이 저희 문재인 대표님을 위한 거면 이제 선거법 안 걸리고 황교안 뭐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면 이것도 조금 불공정한 법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률적으로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선거법이 그동안 이제 저희가 부정선거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지 이거의 유산이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저희 앞세대 분들의 잘못을 저희가 고스란히 떠안고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다. 쉬운 점은 저희가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지금 발전한 저희 사회 그리고 시민 의식에 발맞춰서 나가지를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선거법을 좀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개정해야 되는 거는 개정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굳이 뭐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실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감수하시면 좀 안 되는 게 본인이 전과자 되는 부분 을 떠나서 문재인 대표님을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이제 상대가 그걸 이용하니까요. 이렇게 불법 선거를 문재인 대표님 측에서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현실에 안 맞고 좀 불합리하고 또 선거법 생각하면 열받고 이러더라도 저희가 진짜 최종 목표는 문재인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거법을 조금 잘 알고 그래서 거기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저희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탄핵 인용됐을 때 광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당이나 아니면 후보자 지지, 추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 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까지는 금하지를 않는데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표님을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래서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요령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촛불 집회가 광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애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요. 아까 연호 금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연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엄지척. 엄지척을 하고 이렇게 저 팔을 높이 들고 행진을 한다.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님을 상징하게 되는 행동이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그 코너 처음 얘기하셨을 때처럼 온라인에서는 가능한데 폭넓게 돼 있으니까 오프라인은 상당히 제한이 많다. 오프라인은 거의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선거운동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짓궂은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은 되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예전에 저기 그 심영래 씨가 하시던 영구와 땡치기 거기 보면 이제 그 띠리리리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엄지를 내밀고 춤을 춘다. 그걸 몇 번 했을 때는 그 문재인 대표님을 언급하지 않고 그 춤을 추게 되면 그거는 처음에 몇 번 때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춤을 계속 추게 됨으로 인해서 요 춤이 문재인 대표님을 상징하는 거다. 진짜. 이게 인식이 많이 되게 되면 이제 선관위가 제재가 들어오죠. 하지 말라. 그렇군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런 춤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죠. 다종다양한 춤. 영구춤도 한번 추고 또 땡치리 춤도 좀 추고 땡치리 춤 잘 모르겠지만 멍멍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관광버스 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디스코가 변형된 듯한. 그건 어떻습니까? 엄지를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괜찮지만 이게 상징이 되면 그렇다. 그렇습니다. 슬슬 열받으려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60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문재인 대표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가 되면 선거가 거의 끝날 때쯤 되거든요. 그럼 미리미리 하자. 미리미리 해서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법을 지켜야 되지만 또 사실 선거법이 또 잘 알면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있거든요. 이제 세법으로 치면은 탈세가 아니라 절세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좀 나쁜 뉘앙스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문재인 대표께서 반드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선거법 코너 이렇게 하면서 죄송한 게 선거법이 참 딱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저희 문지기 분들이 선거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걸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문재인 대표님이 대통령이 꼭 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확신에 차서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엄지척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2번 해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 상태면 반드시 저희 문재인 대표께서 본선에서 일본의 기호를 받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V자를 그리지 마시고 엄지척을 그려주시기를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자녀분들을 볼 때 엄지척으로 너가 최고야 하면서 엄지척을 내밀어 주시면 자녀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저희 문재인 대표도 당선의 길로 가고 두루두루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엄지척 이창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대표님께 힘이 되는 모임 문재힘위원회. 이 문재힘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여망을 모아서 문재인 대표님께서 앞장서 달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여기 힘을 더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문재힘위원회의 일원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원자 스스로가 나는 문재임이다 라고 본인의 SNS 계정, 그리고 문재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의 인증샷을 공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는 우리은행 1006-901-451607 예금주 문재인 후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은행 1006-901-451607 문재인 후원회입니다. 소액일지라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구성하는 국민후원회 문재힘위원회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지기 여러분들께서는 문재인 대표님을 위한 지극히 편파적인 방송 더불어 포럼의 공식 팟캐스트 방송 달이 빛나는 밤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 우리 달이 빛나는 밤에에서 가장 빛나는 코너죠. 플라이 투 더 문. 문재인 대표님에게 날아가신 또 날아가고 싶으신 각계각층의 유명인을 만나는 초대석입니다. 6번째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 역사, 사회의 진보와 변화를 위해 강물처럼 끊임없이 투쟁하신 분, 문재인 대표님과의 오랜 인연으로 힘이 되어주시는 유시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일단 저희 플라이 투 더 문 코너에 오시는 분들께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과 문재인 대표님하고 아주 오래 그 친분 관계에 있는 지인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알게 되셨는지, 또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30년 전 87년 6월 민주항쟁 때는요. 그 국민운동 본부라는 전국 지도부가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가장 어린 상임집행위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문재인 대표께서는 부산 지역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았고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상임집행위원장으로 계셔서 그때부터 이제 성함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직접 뵌 거는 2004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옆에 앉아 계셔서 처음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전국본의 전국 본부의 상임집행위원이고 문 대표님께서는 부산 지역의 상임. 선생님 더 높으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예,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별명 있으신 거 아시죠? 예. 뭐죠?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다 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유나문 먼저 얘기해보세요. 다시. 방송 듣고 계시는 문지기님들께서는 다 아시는데 유나문이라고. 무슨 이니셜이죠? 예, 유심히 나도 문재인. 왜 문재인 대표님이냐? 예, 궁금합니다. 우선 뭐 가장 들성 부른 나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인간으로서 여자로서요. 탁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좀 맑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얼굴이 우선 맑고요. 그동안 제가 쭉 지켜보아 온 걸로는 사적인 욕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공익적인 마인드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렇게 가득 차 계시는 분이고 가장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정치인은 막 자기 사적인 네트워크 막 챙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못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으로서의 결함이 저에게는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오히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제가 처음에 유나문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문재인 대표님께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유시민 장관님한테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유시민도 좀 그런 면이 있기는 하죠. 조금. 조금. 이거 장관님한테 혼날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87년 6월 항쟁 때 전국본에 계셨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마침 박근혜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때 30년 전에 그 마음 또 지금 오늘 이 탄핵 결정을 접하신 마음 뭐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고 감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정말 남다릅니다. 우선 뭐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저 나름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재헌 헌법을 만들고 딱 지금 70년째인데요. 그렇죠. 이제 뭐 행인지 불행인지 그때 우리가 미군정의 치하에서 국민들의 각고의 노력이나 연구나 이런 거 없이 그 일본 패전의 결과로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식 민주주의가 바로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도 참으로 훌륭한 헌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문자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에 대한 부분들 뭐 국가의 구성 원리와 운영 원칙 같은 것도 비교적 선진 민주 국가에 비해서 별 손색이 없는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왕조에서 식민 통치를 거쳐서 바로 패전의 결과로 꽃다발처럼 떨어진 민주주의를 안게 되었어요. 그 표현 참 멋있어요. 그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를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참으로 그 한탄스럽고 창피한 일은 박정희 유신 통치 때는 긴급조치라는 최하위 법률 조항이 헌법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하위 자그마한 법률이 마구잡이로 짓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걸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이런 웃지 못할 말하자면 대통령의 말이 곧 어명이 되는 왕조 시대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부마 민주항쟁의 근본적인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가 12.6 사건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광주에서 그 참 수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을 총칼로 짓밟아버리고 다시 신군부가 들어왔고요.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쟁취한 것이 바로 30년 전 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36개 도시에서 행정자치부 통계인데요. 한 20일 동안 500만 명의 연 인원이 직선제 개헌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권을 우리 손으로 네. 되찾아온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자. 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헌재 앞을 지나왔는데요. 이 헌재도 혹시나 통치자가 헌법의 정신을 유린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네. 이 역시 6월 민주항쟁의 산물로 국민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헌재가 법리 외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본인들의 보수적인 성향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오로지 헌법 정신을 충실히 읽고 이런 판결을 내려준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한 성숙의 크나큰 그 단계 내지는 기점을 이루지 않았나 싶어서 네. 저는 87년 6월 항쟁의 그 집행부 내지는 지도부의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우리 헌법 1조를 국민들의 손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의 원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1조가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못 박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후세 역사가들이 아마도 오늘을 우리 헌법 1조의 정신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현한 그런 아주 의미 깊은 날로 네.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이 말씀하신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했던 그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자체가 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준 선물입니다. 국민들에게. 그 항쟁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기관이고 네. 그다음에 그 정신도 헌법 정신, 국민주권. 네. 87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2017년에도 그렇고 네. 그 당시의 정신과 지금의 정신이 서로 맞닿아 있는 기관도 그렇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30년 만에 꽃을 피웠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예. 말씀도 그렇고 네. 이 목소리 떨리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이 감격하시는 게 참 많이 느껴집니다. 네. 뭐 저도 참 뿌듯하고 감격스러운데 정말 그때 87년도에 그 민주항쟁을 어떻게 보면 이끄셨던 분의 한 분으로서 얼마나 또 감격스럽지 그리고 않은 더욱이 이상은.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것이요. 뭐 우리 이정열 판사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요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 입법, 사법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올렸고 그것을 헌재에서 심의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본성, 민주주의의 본성이 너무나 잘 구현된 그런 날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그 3권이 합심해서 어떻게 국민의 보면 뜻을 관철한 거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 잘못된 것을 척결해냈다. 네. 오늘 정말 국민들이 공화국의 주인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87년도 6월 항쟁 때 국본에서 활동을 하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있고 또 특히 유 선생님께서는 대표적인 저서가 6월 민주항쟁, 그다음에 우리 강물이 되어. 참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민주주의 정신이 흐르는 그런 주옥 같은 책들인데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딱 제목에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자들, 집권자들이 안 좋아할 만한 내용들의 책인데 우리 이제 지금 뭐 오늘 사실 현재 결정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분명히 탄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 선생님께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뭐 어떤 탄압이나 불이익을 받으신 게 있는가 아니면은 뭐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삼관왕이에요. 거기 문재인 지지하는 여러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서명을 했고요. 더욱이 거기다가 제가 한 1년 반 동안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요. 경기교육청이 제안을 하고 교육부가 합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만든 책이요. 12권이 있는데 제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참사를 지켜보면서 어른으로서 배운 자로서 문인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는데
경기교육청에서 마침 304명의 별이 된 사람들의 짧은 이야기를 12권의 책으로 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니 뭐 저는 뭐 블랙리스트에 한 뭐 12번쯤 올라가야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무슨 안 되는 일인데. 뭐 국가로부터 시계를 받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없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난 뭐 국가 도움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이 참 블랙리스트의 블랙 중에서도 순도 100%의 검정색이시라. 그런데요, 이 블랙리스트는 정말 이맘때쯤에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건인데 정말 잘 문제 제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도 적절하고요. 역시 인간의 자유와 권리 중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이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방해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김기춘 실장이 그 블랙리스트로 결국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사견인데요. 김기춘 실장에게 블랙리스트의 죄를 물어서 구속을 한 것은요. 살인범에게 소매치기의 죄를 물은 거예요. 진짜 그 양반이 저지른 거에 비하면 그분이 저질렀던 악행을 생각하면 뭐 메이드인 국정원 간첩범 대부분 그 사람이 했고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감옥에 넣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고문하고 조작하고 억지 간첩을 조작하고요. 이런 일들의 정점에 그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블랙리스트로 구속이 된다. 물론 더 중차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그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분들, 그분의 가족과 본인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살인범을 소매치기로 구속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가벼운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저기 부탁드리지도 않은 시원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모시고 저 여쭤본 입장에서 아주 편합니다. 자, 조금 가벼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약속해요. 자, 조금 가벼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지금 유 선생님께서 하셨던 활동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문지기님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연좌제. 그 문 대표님 썰전 나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밑에 이제 뭐 자막 뭐 댓글 한 게 뭐냐면 문 대표님께서 유 장관님 쳐다보면서 부를 때 빨리 와라. 그 보시면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는 유시민 장관님 또 유시민 장관님께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되시면 어떤 역할을 하실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그 굉장히 비밀 사항인데요. 좋다 이거. 유시민이 7, 8학번 서울대에 입학해서 1년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 3년은 저희 집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갈 때도 저희 집에 새 식구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갔고요. 그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그 서울 생활에서 일상을 거의 같이 한 가장 가까운 동생이에요. 그래서 뭐 잘 알죠, 모든 거를.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일은 그때 마침 이제 살고 있던 그 고양시에서 보궐선거가 생겼고 2003년도에 그냥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누나 나 이 정치 딱 앞으로 6년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보궐선거 기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니까 한 번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애국심이 부족해서 더 길게는 못해. 이렇게 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배려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마구잡이로 막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적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거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좌고우면하지 않은 것이고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배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정말 정치적 계산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인은 100사람의 동지보다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그 룰을 어긴 거죠. 그래서 무지하게 욕도 먹고 안티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랬던 거죠. 만약 정치를 길게 하고 정점까지 올라갈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는 안 했겠죠. 네. 이제 뭐 그 자기 말대로 됐네요. 아,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네. 아, 그래서 이거 참. 네.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동생이라서가 아니고 어쨌든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네. 그다음에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그 천례적인 어떤 그 분노, 네. 뭐 이런 것과 그다음 독일 가서 또 경제학 공부도 하고 네. 또 경제학에 대한 많은 책도 쓴 점에서 보자면은 좀 이렇게 지적 능력이 좀 풍부하고 네.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잘하지 않을까 네.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런데 뭐 좀이 아니고요. 어쩌겠어요. 엄청 큽니다. 저 선생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둔 다음엔 오히려 조금 둥그러진 것 같아요. 아, 동그란 네. 유시민 된 것 같아요. 남들이 들으면 눈사람이 살이 많이 찌셨나. 네, 아유, 참 선생님, 예, 이거 한번 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뭐 사실 약간 좀 가볍게 가자 그래서 네. 유 작가님 유심 장관님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선생님한테 꼭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네. 우리 사회에 네. 어른이시고 네. 어른인가요? 참 네. 많은 이제 가르침도 주시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2017년 3월 초중순에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 네. 네. 청년들이요. 예. 우선 저는 거리에서나 차 안에서나 뭐 지하철에서나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요. 네.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네. 열심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고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짧게지만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2030 청년들에게 헬조선이란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기성세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청년들이 스스로 이렇게 헬조선이라고 지칭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희들이 틀렸다는 말을 전혀 하고 싶지 않고 네. 네. 우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푸르른 젊은 날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예. 라는 기성세대로서의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성공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광장에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네. 그 관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예. 민주주의는 오늘의 이 탄핵 선고를 보면서 이 정도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있다는 네. 자존감이 생겨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한 3년 전인가 그 프랑스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네. 인류의 불평등에 대해서 천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본국인 프랑스나 유럽보다는 훨씬 더 미국과 한국에서 그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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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토마 피케티가 풍미했어요. 네. 그 지론이. 네. 그만큼 또 네. 신자유주의가 더 심화됐고 그러니까 예. 불평등 지수가 그만큼 한국이 높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취를 했으되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 네. 그리고 유엔이 이것을 이제 사회권이라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네. A 규약 네. 사회권이라고 통칭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유권,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법률을 고치면 네. 법률을 고치는 그 순간에 효력을 발생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엔이 정한 이 사회권, 네. 그러니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권리는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유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하느냐 네. 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2만 불 선에 다다르면 반드시 이 문제가 네. 불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예. 한국이 지금 그 예.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열정과 의지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 가용 자원과 네. 그것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적인 문제로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로 네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사회적 권리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다르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용 가능한 가용한 네. 자원의 최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사실 뭐 30년 전에 6월 민주항쟁 때는 국민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 그렇죠. 정치적 권리. 네. 시민적 정치적 권리잖아요. 이걸 네. 자유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에게 돌려다오. 네. 우리는 헌법이 명기한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가지겠다. 네. 라고 해서 개헌을 했잖아요. 네. 개헌을 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불평등의 이제 네. 뭐 일상의 문제로 좀 비정규직 문제죠. 똑같은 예, 그렇죠. 동일 노동을 하고 네. 60% 70%밖에 못 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열정과 의지로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행정부의 집행과 네. 그다음에 입법부의 이런 예. 여러 가지 노력과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또 가용할 자원이 있어야 네,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권리인데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네, 그게 네. 잘못해서 이렇게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고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기도 미국 다음에 한국으로 불평등 지수가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점이야말로 차기 행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하여간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을 보면은 네. 참 우선 미안하고요. 네. 어떻게 이걸 풀어줄 수 있을까? 예.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그 자유로운 활동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회를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청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예. 지켜보고 참여할 때 예. 가능하다는 말 함께 하고. 예. 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에 드려야 될 질문에 답까지 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갈 나라, 우리 네. 선생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어떤 네. 나라인가? 네. 예, 아마 비슷한 취지가 아닐까. 네. 네, 우선 뭐 시민은 국민은 자유로워야죠. 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마음껏 발현하고 국가가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블랙리스트처럼 방해하지 않는 나라. 네.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불평등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굽은 것을 펼 줄 아는 능력을 집행을 해야 되고요. 네, 틀린 것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고치는 건 매우 어려운 네, 지난한 문제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난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는 그것이 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달성이 된 게 많습니다. 네, 제가 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현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간추리면 자유로운 국민, 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국가, 네, 그리고 아울러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좋은 대통령이 네,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실 거다. 네, 그렇게 되기를 예, 소망을 하고요.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저는 그때 다시 또 나서야죠. 예. 그럼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지키는 문지기 네. 여러분들한테 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문지기 여러분 젊은 분들 많죠. 나이 드신 분보다는. 예, 이 네. 연령의 스펙트럼이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좀 꽤 정치에 네. 관심이 있고 우선 예, 이런 헬존에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한 제1의 조건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네. 너무 고맙고요. 네, 근데 이제 기성세대라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네, 열정과 투지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는 되는데 네, 사람이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우선 당내 정황을 봐도 후보가 셋이 있고요. 예, 내십니다, 네, 내십니까? 자기하고 네,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크게 이것을 이렇게 이건 완전히 틀린 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네, 그분들의 말에도 경청을 해주고요. 예, 또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뭐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분들 많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을 좋아하는 또 유시민도 사랑하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세포적이다 라는 인상은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말하자면 노파심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말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20%가 네. 늘 이 승패를 좌우해요. 예. 뭐 전문 용어는 스윙 보터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예. 그 스윙 보터들의 마음에 다가드는 예. 좀 더 넓은 마음, 예. 따뜻한 도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네. 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저기 우리 문지기 여러분들께서도 문재인 대표님처럼 되라.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네.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표가요, 참 본의 아니게 정치에 끌려 나와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설에 시달립니까? 예. 그런데 그분 그 특유의 허허 하는 걸로 예. 웃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좀 다른 생각,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예. 경청해주고 네.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 예.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더더욱 금상첨화. 네. 서양에서는 이걸 뭐 꿀 위에 설탕을 네. 아유, 당뇨병 생기면. 예, 농담입니다. 그런 예. 태도를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예, 우리 민주항쟁의 산 역사이시고 강물처럼 항상 유유히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 시대 큰 누나. 어른이신 예. 우리 유시춘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말씀,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지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이슈는 경선입니다. 박사모, 일배, 다른 정당까지 민주당 경선에 들어와 대대적인 역선택 투표를 벌일 태세입니다. 이럴 때 우리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선에 많이 참여해야겠죠? 우리 자신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주위에 참여를 권유하고 독려해주세요. 참여 방법은 다 아시죠? ARS 번호 1811-1000번, 1811-100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제일 빠르고 간편하다고 하네요. 보이는 ARS를 이용하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죠. 투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RS 투표와 투표소 투표가 있는데요.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가급적 ARS 투표를 선택하시면 보다 쉽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방법. 그 첫걸음은 국민경선인단 참여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포럼 공식 팟캐스트 방송 문재인 대표님을 위한 지극히 편파적인 방송 달이 빛나는 밤의 제6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국민은 정의를 원했습니다. 심판은 공정했었고요. 냉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불멸의 역사 기록으로 남을 마지막 과제를 위해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필요합니다. 진행을 맡았던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 이정열이었고요. 문지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별점 주기,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치고 물러가겠습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